자신애들이 뭐 힘쓸 것 있다고 많이 먹냐? 우리가 왜 힘쓸 일이 없어? 하루 종일 밥 메고 개껏하고 정지 일하고 하는데 그냥 먹어라. 싫어. 이것이 내가 빠질래? 아버지, 밥 먹여서 아들들 참 잘 키워놨소. 좋습니까, 아버지? 뭐라고 말 좀 해보시오. 깊고 푸른 강. 한창훈. 언니, 맷진지. 벌써 때가 또 됐냐? 몇 시인데? 일도 별로 없고 해서 얼른 먹고 치우자고 했어서. 명혜는 몸을 일으켜 둘째 동생인 명옥이 들이미는 소반을 받았다. 반듯하게 반원을 그려 담은 흰 쌀밥과 굴을 넣어 끓인 묵국은 아침과 똑같이 버스로 깔고 가도 흠집 하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무거운 스테인리스 그릇에 홍합무침과 가지나물, 도라지 무침은 정갈하게 푸른색 꽃무늬 접시에 담겨 있다. 아버지, 뜨신 새밥 잡수시오. 소복 위로 덧대어 입은 앞치마가 치마와 헤어지며 자그마한 커튼을 만들었다. 그 뒤로 하얗게 파도 부서지는 바다 위로 미끄러지는 오후 늦은 햇살이 하염없다. 마당에는 떠드는 소리 잦아지고 각자 떠먹는 소리만 넓어졌다. 명혜는 이미 식어있는 밥과 반찬을 내려놓고 김나는 것을 새로 영정 앞에 올렸다. 파리 2마리가 길게 원을 그리며 날아올랐다. 좀 이르긴 하지만 예쏘 아버지. 둘째 셋째 딸이 새밥 갖고 왔소. 많이 잡수라요. 좋아하는 아버지 쌀밥이요. 내가 많이 떠왔소. 동생은 동생이라 아무래도 씩씩한 모습을, 언니는 언니라 조금이라도 늙어버린 모습을 취해 각자 히히 허 웃음 지었다. 뒤에 서 있던 셋째 딸 명화가 물린 매를 갖다 두고 왔다. 바쁘냐? 조금 있다가 할 설거지밖에 없어. 사람들도 많이 갔구먼. 고생했다. 좀 들어와라. 그래, 남 안 볼 때 좀 쉬어야겠다. 명화야, 들어가자. 동생이라고 해도 하나는 30대 후반이고 하나는 40이 넘은 나이다. 둘은 엉덩이로 숫제, 장판을 닦으며 밀고 들어와 언니 옆에 자리를 잡았다. 흔히 사내들이 지켜야 한다는 상주자리를 큰딸 명혜는 아침부터 내내 지키고 있다. 아들이 없느냐 하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있건만 오빠는 오전에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는 막소주를 막 마셔대버린 통에 해가 바다를 향해 미끄러지느라 한참 각도를 타는 중인데도 내내 골아떨어진 상태이고 막내는 아직까지 소식도 없다. 죽는 게 소원이시등만. 좋습니까, 아버지? 그윽하니 아버지 사진을 올려다보던 명옥이가 말을 걸었다. 항구의 병원에서 대도시 대학병원으로 옮긴 아버지는 잠깐 정신이 들자 팔목에 꽂힌 링거를 잡아 뽑으며 당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환자복 벗어붙이고 바깥으로 뛰어나갈 태세였다. 병은 어쩌자고 몸에만 들고 성질에는 들지 않는지 신장과 췌장을 심하게 알아 뼈다귀 뿐인 몸뚱아리에도 괴팍한 성질은 굳건하게도 살아있었다. 제발 고집 부릴 것을 부리라며 명예와 명옥은 몸을 날려 손목과 발목을 붙들었다. 자매는 그렇게 청춘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술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누구를 죽여버리겠다고 뛰쳐나가거나 마누라 패겠다고 분연히 떨쳐 일어날 때 애비는 벌어대느라고 죽겠는데 아들도 아니고 딸년이 학교를 보내달라고? 내 2년 다리몽댕이를? 빗자루 몽둥이를 찾아들 때도 아비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자매였다.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몸을 더 자주 부볐던 것은 순전히 그 이유에서였다. 아버지는 거듭 고집 부리느라 없는 힘을 썼다.
놔라 이 망할 것들아. 내가 내 몸 가지고 내가 간다는데 니들이 왜 말리냐? 그때 문이 열렸고 의사가 들어왔다. 인턴들 대동하고 찾아온 과장 의사는 병이 깊어 이곳에서 한 발짝만 나가는 순간 저승행이라고 점잖게 일렀고, 간호사를 항날개처럼 뒤로 포진시켜 놓은 수간호사는 들어온 이상 영감님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얌전히 있으라며 안경알 깨진 것 같은 눈초리를 했다. 아버지는 그럼 내가 차라리 죽으면 되지 않겠냐고, 바깥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되지 않냐고 서 있는 것들을 쏘아보더니 벽에 머리를 박으려 들었다. 자매는 부끄럽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했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고, 급한 대로 다시 몸을 날려 하나는 허리를 껴안아 누르고 하나는 머리와 벽 사이에서 충격 완화 장치 노릇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것이오? 진정 좀 하시오. 진정 좀. 제발 아버지. 아버지는 몇 줌 남아있지도 않은 기운을 써대더니 제풀에 지쳐 까르륵 혼절을 했다. 의사는 가짠타는 표정으로 돌아서고 수간호사는 표신하게 혀를 찾고 다시 꽂아 고정시킨 링거에 진정제인지 뭔지 주사를 놓아준 간호사는 대표격으로 무슨 노인네가 이렇게 극성을 부릴까? 한마디를 싸늘하게 흘렸다. 명예는 발끈했다. 이봐 아가씨, 무슨 말을 그리 해? 평생 성질을 부리며 살아온 아버지의 발악이 부끄럽기도 했다. 하지만 짜증난다 하더라도 어쨌든 환자는 환자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병원 기피증도 질병의 한 면이지 않겠는가 이 말이다. 병원에 들어온 이상 병원 지시에 따라주셔야 해요. 다른 간호사가 대꾸를 했다.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단지 환자가 오랜 병원에 지쳐서 그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사람 무시하지 말아요. 이것 보세요 아주머니. 여기는 치료하는 곳이지 환자 역성이나 들어주는 곳 아니에요. 왜 목소리를 높여요? 그것도 잘한다니까. 하지만 노인네가 극성? 이게 간호사가 할 말이야? 슬슬 몸을 빼는 간호사들을 명예는 쫓아갔다. 명옥이 뒤따라 나와 이번에는 언니 팔을 붙들고 늘어졌다. 언니 제발. 놔 이거.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왔지만 무시당하고는 못 살아. 아버지는 가쁜 숨이 차차 잦아들어 얌전한 아이처럼 잠을 자고, 딸들은 병원 복도에서 하나는 고함치고 하나는 말리느라 숨이 가빠졌다. 그날 오랜 병원 생활에 지쳐 심심하기 짝이 없던 환자나 보호자들은 한동안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내 속이 다 시원했다며 음료수 들고 온 이들도 있었으니 말이다. 한바탕 하고 병실로 들어서자 그제야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명예는 일어서서 사과했다. 창피해서 눈물이 다 났다. 하지만 그것도 늘 그랬던 것처럼 딸들의 그중 큰딸의 일이었다. 어쨌든 거세게 항의하는 이들에게는 한풀 꺾이는 것이 이처럼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는 이들의 속성이기는 했다. 간호사들은 명예 눈치를 보며 명옥에게 유난히 친절하게 굴었다. 하나는 일의 빠른 해결을 위해 팔목을 걷어붙이고 하나는 인간적인 해결을 위해 사이에서 말리고, 이게 그들의 일이었고 늘 해오던 역할 분담이다. 그게 2달 전이었다. 근 1달 가까이 그 병원에서 지냈다. 매번 있는 부하 없는 신경질 다 부려가며 여러 가지 검사와 수술을 했고 약을 먹었다. 그 기간 동안 인근 도시에서 사는 명예와 명옥이 번갈아가며 곤욕 치러가며 병실을 지켰고, 서울 사는 명화도 2번 다녀갔었다. 워낙에 병이 깊어져 버려 더 이상 손 쓸 수 없으니 집으로 모시고 가서 편안하게 해드리라는 의사의 말이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는 더 말라갔고 종래는
음식도 잘 삼키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워낙에 약해져 버려 의사나 간호사들과 싸움이 없어져서 그나마 다행인 것 외에는 모든 게 다 나쁜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아버지는 퇴원했다. 웬만한 차 한 대 살 수 있을 정도의 병원비는 세 딸이 합천했다. 비교적 넉넉한 명화가 가장 많이 냈다. 그리고 섬으로 모시고 들어왔다. 섬에서 어장을 하고 있는 오빠는 두 눈만 끔벅이며 아버지를 받았다. 딸들은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한 달이 지나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 물론 그 사이 돌아가실 것 같다는 위기의 전화가 없지 않아 명옥과 명예는 한 번씩 들어왔다가 고비 넘긴 것을 보고는 다시 돌아가기도 했다. 항구의 병원에 있을 때부터 죽음은 예약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막상 닥치고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차라리 그때 큰 병원에를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후회가 일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포악을 부리던 그 모습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지만 대학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남은 여생 고향에서 속 편하게 보내고 싶다는 판단의 한 표현이었지 않을까 싶은 거였다. 그러기에 평소에 아버지가 제 마음에 안 맞다고 성질부터 부리는 이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하나의 진지한 호소가 되었을 것이다. 자분자분하고 침착한 사람이었다면 딸들도 죽음과 맞대면한 자의 본능적인 판단과 스스로의 선택에 귀를 기울이고 뜻을 좇았을 것이다. 놀리지 마라. 아버지 밥 자시다가 체하실라. 우리 집 남자들이 체해? 하긴. 그래, 웃는 게 나을 일이었다. 세월이란, 나이란, 그게 뭐 별다른 것이 아니고 어리고 젊었던 것이 늙어간다는 딱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로 출중한 게 있어 이렇듯 울 일도 웃게 만들었다. 하지만 늙어가는 것 하나로 선방의 고덕 대승이 될 수는 없듯이 그들의 웃음은 어쩔 수 없이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웃음이란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울어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을 깨달은 자의 얼굴이기도 하니까. 명예는 숨을 길게 내쉬면서 고개를 뒤로 제쳤다. 세월의 때가 묻어 되레 광택이 나는 선반, 오래전 아버지의 구두가 올려져 있던 곳이며 막내의 원기소가 올려져 있었던 곳이며 친척들의 생년월일시와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장부가 올려져 있던 곳이며 장도리와 수해질거리와 크고 작은 바늘과 실, 쓸데없이 크기만 했던 검은 가위가 늘 들어있는 바구니가 있던 곳과 벽과 선반의 90도 각도를 삼각형으로 만들고 있는 받침목과 거기에 반쯤 박혀있는 오래된 못, 거기에는 배기관실과 선실 잠가놓는 자물쇠와 기역자 손전등과 반대편에 옥수수깡 말린 것을 끼워 등글개로도 쓴 파리채가 매달려 있던 곳이다. 맞은편의 벽 위쪽을 몽땅 차지하고 있는 사진틀 몇 개, 갓난아기부터 회갑잔치까지 손바닥보다 작은 사진들이 촘촘하게 끼워진 그 틀은 그것만으로도 한 개인의 역사와 가족사를 뚜렷하게 보여주지만 아울러 가족들 개개인의 비중 차이까지 보여주고 있었다. 결혼사진은 구색으로 다 있지만 그중 오빠와 막내는 백일과 첫돌 사진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친구들과의 여행 등등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세 자매의 사진은 그 사이에 양념처럼 끼어있고 그중 가장 드문 이는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먼저 가셨다. 그리고 색바랜 벽지와 어머니가 시집올 때 해왔다는 오동나무 장롱, 장롱 위에 이불과 요, 골목으로 나 있는 하늘색 페인트로 테를 두른 자그마한 창문, 나무는 볼품없으나 고리 하나만은 어느 왕궁의 것처럼
화려한 일자 옷걸이, 거기에 걸린 바지와 윗돌이. 오빠와 명예, 명옥은 물론 명화와 막내 명수까지 모두 이 방에서 태어났고 자랐다. 젖을 먹고 첫발을 떼었고 글자를 공부를 했으며 아직 덜 여문 팔다리로 일하고 돌아와서 굴아떨어졌고 육지에 학교로 나갈 꿈을 꾸었었다. 참 시간이 많이도 지났다. 네가 저 장롱에서 놀다가 거꾸로 떨어져서 머리가 터질 때가 엊그제인데 언니는 또 그 소리. 머리에 흉터 있는 명옥이 말을 받았다. 내가 널 잘못 봐서 두고두고 마음이 아파 그런다. 촌에서 크는 아이들이야 상처가 늘 나는 법이지 뭐. 넌 상처가 한 번 나면 유난히 낫질 않았었잖아. 잘 굼고. 그땐 다 그랬지 뭐. 하긴 뭘 제대로 먹었어야 잘났지. 우리야 늘 고구마에 파래밥. 그랬다. 그들은 늘 상처가 났고 배가 고팠다. 식구들 밥 먹을 때도 방 안에서는 아버지, 오빠 그리고 막내가 먹었고 어머니와 세 딸은 마루에서 먹었다. 당시의 습성인데다가 어차피 7 식구 한꺼번에 앉을 만한 상이 없어 그랬다고 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음식은 달랐다.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곡식이 아주 떨어지지는 않는 밥이었으나 딸들은 늘 고구마 아니면 보리알 셀 수 있는 파래밥과 친했다. 멋모르고 남자들이 먹는 밥을 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다. 말리는 이는 어머니였다. 가시네들이 뭐 힘쓸 것 있다고 많이 먹냐? 우리가 왜 힘쓸 일이 없어. 하루 종일 밥 메고 개껏하고 정지 일하고 하는데. 그냥 먹어라. 이 애미도 너희들이랑 똑같은 거 먹잖아. 정 배고프면 고구마 하나 더 깎아 먹든지. 싫어. 이것이 내가 빠질래? 방 안의 남자들은 모두 침묵했다.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오빠는 오빠라고, 막내는 막내라고 그들은 밥을 먹었다. 공통점은 남자라는 것 외에는 없었다. 곡식이 넉넉할 때는 함께 밥을 먹었지만 조금이라도 좋은 반찬은 늘 그쪽으로 갔다. 아들 하나 더 나오려나 싶어 내리 셋을 뽑아보니 딸이고 3-4번 실패 보았으니 이번 한 번만 더 나아보자며 만든 것이 막내라고 했다. 2남 3년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자면 4남 1녀나 3남 2녀보다는 섭섭하겠지만 그래도 아들 둘이 어딘가. 그런데 아들 둘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쩌자고 그리 가난했을까?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는데 말이야. 명예와 명옥은 걸음마를 배우고 나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일을 했다. 섬에 있는 중학교 다닐 때도 늘 학교 반, 일 반이었다. 당연히 친구들처럼 바다 너머 항구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기를 바랐다. 육지는 오빠와 명화, 안 된다는 부모를 졸라 명예 명옥이 보냈다. 학비 마련하느라 둘은 일을 더 해야 했다. 그리고 막내 명수가 갔다. 늘 밭을 갈고 바다로 나가 갯것을 해왔다. 물질도 하고 노질도 했다. 사내처럼. 부끄러울 것도 없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 이미 진 것이다. 그물도 당기고 합수도 펐다. 일하다가 사내들과 싸움도 하고 군대 간 오빠가 돈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서든 돈 마련하여 멀고 먼 강원도 산골까지 2박 2일에 걸쳐 찾아가기도 했다. 그것은 육지로 시집을 간 다음에도 연연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아버지가 움켜쥐인 술잔이나 말년 휴가 나온 오빠의 계급장, 동생들의 책가방에서는 늘 빛이 났다. 그러게 말이야. 언니,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완전히 해결사였다. 해결사. 맞아. 언니들은 참 대단해. 나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고생하긴 매일반이었지만 그래도 명화는 언니들 덕을 보고 컸던 관계로 한 수 접혔다. 비교적 반듯하게 큰 덕에
서울에서 가게도 하고 있다.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았지. 알고서야 그렇게 사라지겠냐. 아버지, 딸년들이 따 신밥 차려주니까 좋습니까? 장한 아들들한테 받아 먹어야 직성이 풀리지 않겠소? 아버지 성질 부릴라.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고마울 때가 있다. 뭔데? 우리 이름. 내 친구들처럼 길림이니 봉자니 하는 이름만 안 붙여준 것만 또 어디냐? 길림이 언니하고 봉자 언니 들으면 섭섭하겠구먼. 그때 밖이 어수선해지며 부엌에서 일하고 있던 사촌 얼굴이 쑥 들어왔다. 명수 왔어? 뭐? 명수 왔어? 오후 배가 그새 도착했었나? 아까 들어오던데 그거 타고 왔나 봐. 빌어먹을 놈의 새끼? 오기는 왔구먼. 애들은 뭐하니? 그냥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있어. 에휴, 아버지 잘난 막내 아들로 왔대요. 뭐라고 말 좀 해보시오. 명예는 가느다란 곡선을 그리며 천장으로 올라가는 향 뒤로 숨어있는 아버지에게로 눈을 옮겼다. 명예가 애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막내 명수 친구들이었다. 모두 명화와 함께 아까 오전배로 들어왔었다. 폭풍주의보 때문에 항구에서 하룻밤 잡혀 있었던 명화는 열린 문을 더 여러 제치며 들어와 언니들 얼굴에 눈길을 한 번씩 주고는 아이고 아버지. 누가 등을 밀어낸 듯 앞으로 쓰러지며 곡소리부터 뽑아냈다. 뒤이어 말쑥하게 차린 제부가 들어와 얌전히 제배를 울렸다. 둘은 동생이 한동안 울게 그냥 두었다. 부모가 상을 당했는데도 여관에서 하루 묵어야 했으니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는가. 명예와 명옥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전전날 들어왔었다. 명화는 늘 그렇듯이 바쁘기도 하고 한 번 왔다 가는 게 워낙 먼 행보라 설마 하다가 끝내 위독 전화가 사망 전화로 바뀌기에 이른 거였다. 이런 경우 섬은 하나의 천형을 가지고 사는 것과 진배 없다. 바다가 길을 막아 가구파도 못 간다는 말은 옛말이지만 파도가 가로막아 갈 수 없어 발 동동 구르는 것은 한 끗도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폭풍주의보 내리는 파도 크기는 변함없고 해마다 불어오는 바람 또한 변함이 없는 것에 비해 배는 크고 늘씬하게 쏙 빠지고 엔진 좋은 여객선으로 그 변천사를 정리해야 할 만큼 변화하여 왔는데 그러면 무엇하나 파도 하나에 꼼짝 못하기는 매일반이 아닌가. 오늘하고 욕봤다. 여관밤 자느라 애탔자. 큰언니 작은언니. 셋은 경기 중에 타임을 부른 선수들처럼 자그마한 원을 하나 그리며 서로 어깨를 껴안았다. 둘은 소복 차림이고 명화는 검정색 원피스 차림이라 누가 보면 절친한 문상객과 상제의 만남처럼 보였다. 그래도 다행이다. 주의보가 풀려서. 아버지가 그래도 셋째 딸은 보시고 가시려고 한 모양이다. 돌아가시던 순간의 정황과 주변 상황 얘기는 어제 저녁 긴 전화 통화로 할 만큼 했었다. 설마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 저번처럼 다시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한 거야. 미안해. 그래도 돌아가실 것 같다는 전화 받고 바로 오려고 했지만 가게가 너무 바쁘고 해서 말이야. 괜찮아. 왔으니까 됐지. 밥이나 먹었니? 식사 안 했죠? 명옥이 동생과 동생 남편에게 한꺼번에 묻고 아침을 아예 거르고 왔다는 대답을 들은 즈음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때의 젊은 사내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아니 이게 누구냐? 너희들이 다 왔구나. 재배를 마친 사내들이 90도 돌아 절을 해오고 명예, 명옥도 답례로 같이 절을 하고 명화는 한쪽에 서 있느라 침묵이 흐른 대신 옷 사르락거리는 소리만 났다. 어제 오려고 했는데 주의보 때문에 늦었습니다, 누님. 명예는 답을 하려다가 서 있는 명화를 올려다보았다. 아까 여객선에서 만나서 같이 온 거야. 명화의 답을 듣고
다시 사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고, 무슨 소리. 다들 바쁠 텐데 이렇게 찾아와 주어서 고맙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염치가 없다. 염치가 없어. 이 자식은 어디에서 박혀 있는지 원. 오후배로 들어온다고. 야, 명호한테 전화 왔다고는 하더라. 내가 말했어. 명수에 관해서는 이미 어제 전화로 명화에게 물어보았었다. 항구에서 고만고만한 회사가 모두 몇 개나 있나 세어볼 요량으로 이곳에서 한 달, 저곳에서 한 보름 이렇게 다니다 말다 하며 전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수는 응석바지 막내로 자란 표시를 술 마시고 누름해서 식구들 속썩이는 것으로 냈다. 아이의 자랑거리였다. 그는 주기적으로 누나들에게 돈을 붙여달라며 전화를 했는데 그중 현금을 가장 많이 쥐고 있는 데다 매형 또한 까탈 부리는 성질이 아니고 동생을 단 하나만 가지고 있는 바로 위 명화에게 유난히 친근하게 굴었다. 하여 명수의 소식을 들어보려면 다른 형제들도 명화에게 물어보아야 했다. 아무리 형제지만 전화벨 소리가 바로 돈 달라는 소리로 굳어진 탓에 명의 명옥은 야단도 치고 없다고 거절도 하고 하다 보니 갈수록 연락이 드물었던 것이다. 명화 말로는 다니던 곳에서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자신에게도 근 보름 가까이 연락이 없으며 핸드폰을 꺼놓고 있어서 녹음만 해놓았다고 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특히나 간신히 아들 하나 더 보았다며 유난을 떨며 애지중지해주던 아버지의 죽음인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 답답하기만 했다. 뭐 짐작은 할 수 있었다. 아예 큼지막한 사고 하나 치고 어디로 도망을 쳤든지 아니면 노름판에서 달력이 뭐하는 물건인지 모르면서 지내고 있을 것이다. 언젠가 장가를 가겠다며 섬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 유지는 장가를 가겠으니 재산을 떼어달라는 거였다. 아버지가 대학병원으로 옮기기 전 항구의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고 들어오던 길에 병원에 들러 허락도 받아왔다고 했다. 자신의 몫인 밭을 팔아달라는 것이다. 이미 몇 번 당했던 형은 그러면 색식감을 보자고 했다. 아우는 여자가 있으니 그 돈을 주면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여자를 보여주고 여자에게 물어본 뒤에 주겠다고 형은 답했다. 둘은 싸웠다. 형은 주로 아우를 때리고 아우는 주로 유리창과 장롱 따위를 두들겨 부수었다. 아우는 결국 피멍만 잔뜩 얻어 돌아가고 형은 깨진 물건 새로 구입하느라 생각지도 못한 돈을 썼다. 그 뒤로 섬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부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명수 친구들에게 도무지 위신이 안 서는 일이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숙연하게 앉아있는데 정작 상제 본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은가. 많이들 먹어라. 소복으로 갈아입은 명화를 남편과 함께 영정 앞에 앉혀두고 명예는 찾아온 이들에게 두루 인사한 다음 명수 친구들을 찾았다. 그들은 천막 한쪽에 네모나게 앉아서 묵묵히 술잔을 돌리고 있었다. 주의보는 해제되었지만 바람 기운이 남아있어 바다에는 간간히 흰 물보라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올라온 바람이 천막 한쪽을 동그랗게 부풀렸다. 혹시 니들 중에 그동안 만난 사람 없냐? 명예는 끝에서부터 각단지게 맥주 한 잔씩을 따르고 재차 물었다. 한 보름 전에 저한테 전화 왔는데 별말 없이 그냥 끊던데요. 어디라고 말 안 하고? 말 꺼낸 이는 자신 없이 고개만 저었다. 어째 다들 표정들이 무거웠다. 그놈의 자식 없는 거 쳐버리면 될 것이니 니들이나 마음 놓고 술들 마셔라. 하면서도 명예는 한숨이 나왔다. 명수가 이 애들 중 하나처럼 지낸다면 얼마나 좋을 일인가. 우리도 사실 명수 만나러 왔어요.
그중 유난히 딱딱한 표정이 말을 열었다. 그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면목이 없단 말이지. 대답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팔꿈치로 서로 때리고 맞은 쪽에서는 손으로 밀고 그 사이로 냉담한 분위기가 흐르는 것으로 보아 뭔가가 있다는 것을 명예는 직감으로 알아냈다. 뭐냐 빨리 말해다오. 그 뜻을 담아서 말을 꺼낸 쪽으로 눈을 꿈벅였다. 듣기도 전부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있었다. 큰 누님께 죄송한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가만히 있어봐. 말 꺼낸 이는 말리는 친구를 밀었다. 그래, 가만히 있어봐라. 들어보자. 우리가 다들 월차 내고 오늘 들어온 것은 아버지 문상도 있지만 명수를 찾으려고 왔습니다요. 명수가 말하라니까 빨리. 뭐라고 자꾸 대꾸를 하면 말문을 닫아버릴 것 같아 명예는 초조한 기분을 애써 누르며 입을 열지 않았다. 허나 무슨 말이 나오든지 그게 좋은 말이겠는가. 도대체 막내와 관련된 소식이나 소문 듣고 웃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한 보름 전 우리 친구들 갯날이었습니다요. 그때 명수가 와서는 명수가 직접 한 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와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하더라고요. 에잉? 보름 전에? 예. 그때 돌아가셨는데 여객선 끊어진 밤이고 하니 사선을 빌려서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 어차피 부조들을 할 것이니 그것을 달라고 해서 다들 현금 인출기에서 10만 원씩 해서 주었습니다요. 그걸 받아가지고 명수는 갔고요. 그리고 다음날 여객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우리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날 이상한 기분이 들어 저 옆에 사시는 제 작은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요. 그랬더니 안 돌아가셨다고. 좀 위험했던가 큰딸하고 둘째 딸이 왔다가 그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큰 누님하고 둘째 누님을 두고 한 말씀이었습니다요. 명수는 여기 들어오지도 않고요. 누가 지나가다 실수로 밀기라도 한다면 그걸 핑계로 한바탕 낮아빠졌으면 꼭 좋겠는 기분이었다. 아무도 명예를 밀어주지 않아서 그는 사내들 사이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한 세상 산다는 것이 짐작하지 못했던 것들과 시때에 가리지 않고 만나야 하는 것이지만 듣지 않니 이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아닌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 중에는 저번에 아버지 대학병원으로 옮기실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병원비가 부족하다는 통에 얼마씩 빌려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병원비를 보태오더냐는 얼굴을 해봤고 명예는 그런 적 없었다는 것을 침묵으로 알렸다. 솔직히 의심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워낙에 급하다고 찾아왔길래 현금 서비스 받아서 해줬습니다. 아닌 말로 친구들 사이에서야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유야무야 떼먹기도 하는 게 흔한 일이라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조돈이야 어차피 나가는 것이고 나가보았자 뻔히 빙빙 돌고 도는 것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편찮으신 아버지를 파는 짓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내가 죽여볼마. 예? 너희들 마음 다 알겠다. 내가 누나로서 정말 부끄럽다. 고개를 못 들겠다. 그 자식은 내 동생도 아니다. 내가 죽여버릴 게다. 그러다가 이쪽을 바라보던 사내들의 눈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리는 것을 보고는 명예는 자신의 칼을 접어야 했다. 그곳에는 잔뜩 얼굴을 찌푸린 오빠가 서 있었다. 내 이놈의 새끼를! 소란은 거기에서 시작됐다. 오빠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게 무엇든
명수와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는 물건들을 깨부수기 시작했다. 아이고, 오빠! 명수가 백수 시절 만들어 놓았던 모형 함선이 물 한 방울 만나보지 못하고 허공을 한번 날았다가 바짝 마른 마당에 좌초되면서 부서졌다. 이 사람 참 깨. 해군 방위 전역패도 거의 총알과 같은 속도로 날아가 벽에 부딪히며 전사하기에 이르렀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예전에 입었던 옷까지도 푹푹 찢어지면서 유명을 달리했다. 그럭저럭 적당히 소란스럽던 초상집이 한바탕 시끄러워졌다. 부엌에 있던 사람은 무슨 일인가 싶어 마당으로 나오고 천막 속에서 화투나 치고 있던 패들도 구경났다며 나온 관계로 졸지의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내 이 새끼를! 부수고 던지고 찢어도 분이 안 풀려 씩씩대는 오빠를 또래 친구들이 데리고 천막 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었다. 그 명수가 드디어 온 것이다. 명수는 코가 석자나 빠진 얼굴을 하고 마당 가운데 서 있었다.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 입성은 꾀죄죄하고 운동화 차림이었다. 근처에 사람이 지나다가 왔는가? 건성으로 아는 척을 하고 명수 또한 애매하게 고개를 숙였다. 우선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인사 올려라. 명예가 마당으로 나서며 말했다. 사정이 사정이라 목소리가 고울 수 없었다. 하지만 화술에 취해 분명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오빠가 한 발 더 빨랐다. 막내가 왔다고 누가 깨운 모양이다. 조문만 끝나면 한바탕 하려던 명예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말리는 역할을 해야 했다. 바지를 붙들고 늘어졌는데 그러나 오빠는 발에는 별 신경을 안 썼다. 주먹 한 대에 명수는 곧바로 코피를 터뜨렸다. 맞은 쪽은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고 때리고 말리는 쪽은 한꺼번에 뒤엉켜 쓰러졌다. 너 이놈의 새끼 이리 와. 오빠, 아버지 조문이나 하게 하고. 너 이 새끼, 제발 좀만 참아 오빠. 몰려든 사람들이 오빠를 다시 끌고 갔다. 아버지 묻고 나서 보자. 아버지 묻고 나서 보자. 그 소리는 명예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 정말 시원하게 두들겨 패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차례는 돌아오지 않았다. 피 터진 코 막고 힝힝 울며 조문을 마치자 기다렸다는 듯 친구들이 데리고 갔다. 평소 같으면 아무리 동생이 잘못했어도 때리지만은 말아달라 사정을 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달랐다. 죽지만 않을 만큼 두들겨 패버려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명옥도 말리지 않았다. 명화만 좋지 않은 얼굴을 했다. 아버지, 밥 먹여서 아들들 참 잘 키워놨소. 이제 가실 날인데 이 잘난 아들들 놔두고 발걸음 떨어지겠소? 세상 만물 중에 어김없이 가는 것이 시간이라. 밤이 왔다가 어느새 날이 밝았다. 빈소 지키랴, 화투판 시비 난 것 말리랴, 날씨 걱정하랴. 이래저래 밤을 샌 명예는 영정을 향해 한 소리 해놓고 막내를 쳐다보았다. 한참이나 친구들에게 잡혀있다가 슬그머니 돌아온 명수는 구석에서 허리를 접고 졸고 있다. 두들겨 패라는 말이 반대로 작용을 했던지 친구들의 정리가 있어서 그랬는지 오빠 주먹에서 한 대도 덧댄 표시는 나지 않았지만 코에 여전히 피떡 맺혀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다. 오빠는 아픈 사람 고로쇠 약수 마시듯 다시 막소주를 들이붓고는 아직까지 내내 잠에 떨어져 버린 상태이다. 지루하고 긴 밤이 지나 어쨌든 출상날 아침은 돌아온 것이다. 아직 남아있는 바람이 간혹 천막을 건드리며 지나갔다. 위독 소식 듣고 부랴부랴 고속버스 타고 항구에 도착하여 약속했던 명옥이를 만나 여객선을 타고 들어오고 가쁜 숨 몰아 쉬는 아버지를 만나고 머리맡 지키다가
예정은 되었지만 찾아오는 것은 짧은 순간인 죽음을 만나고 곡하고 머리 풀고 일가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병풍 세우고 영정 찾아 닦아 올리고 상복 찾아 입고 염장이 노인 불러 염하고 사이사이 울고 산역 부탁하고 손님 맞고 했던 정신없고 부산했던 날들이 꿈처럼 지나가 버렸다. 사람 하나 저 세상으로 보내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 것이었다. 화투치는 사람들은 누가 땄든지 간에 이제 판이 없어지는 판이라 자리를 털고 싸웠던 이들은 뾰루퉁한 얼굴을 하고 있고 가까운 탓에 자기 집에 가서 눈을 붙였던 문상객들은 일찌감치 아침들 먹고 출상일 치르자며 모여들었다. 국에 밥 말아 다들 한 그릇씩 삼키다시피 씹어넘기고 산역 맡을 이들과 점심때 쓸 음식과 술 짊어진 청년들이 먼저 산으로 올라갔다. 명예는 가슴 한구석이 내내 무거웠다. 세 자매 모두 같았다. 이건 초상집 주인으로 체면 문제이기도 했다. 초상은 모름지기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울고 해야 한다. 명예 자신도 다른 이들의 초상회를 가면 울어야 할 때는 울었고 이래야 할 때는 이랬고 웃고 떠들어야 할 때는 그렇게 했다. 사는 게 그런 것이고 죽는 것 또한 그랬다. 죽음을 숭배하는 이상한 종교 집단이 아닌 다음에야 석 달여를 울 일도 없고 미치지 않고서는 잔치 났다고 좋아할 까닭도 없었다. 가족이야 시름에 겨워 있기 마련이고 천수를 누리고 돌아간 호상이라 해도 이별의 아픔 때문에 그늘 벗어지지 않지만 마을 사람들이야 어디 그런가. 품앗이로 찾아온 소는 2박 3일 내리 슬퍼할 이유가 없었다. 그 긴 시간을 상제의 눈물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나았다. 울다 웃다가 웃다가 침울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웃어대는 돌아간 자가 살아생전 그랬던 것처럼. 하여 추상이 난 엊그제 찾아온 사람 하나가 아이고 성님 어저께까지만 해도 살았었는디 어저께까지는 산 사람이던디 소리를 해가며 과장되게 통곡을 하며 마당을 기다시피 들어올 때도 문상객들은 웃었고 상제 입장에서도 싫지 않았다. 문상객들이나 상역꾼들이 장난을 치고 웃고 떠들고 해서 상을 당한 가족들의 슬픔을 상쇄시켜주는 게 대대로 내려오는 내리만이던가. 하지만 명수 때문에 아주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오빠는 오빠대로 제 성질을 못 이겨서 맞상제 노릇 한번 변변하게 못 해보고 마시고 자고 또 마시고 자는 것만 되풀이했다.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적당히 흥청거리는 초상집 특유의 맛이 전혀 나지 않았다. 분위기라는 게 한번 꼬이면 꼬이는 쪽으로만 뻗대버리는 성질이 있어서 친구들이 상제를 노리고 찾아오지를 않나, 맞상제가 동생을 때리지를 않나, 명예 자신이 맞상제와 땅바닥에 뒹굴지를 않나. 스스로도 눈꼴 사나웠고 모든 게 부끄러웠다. 사람들의 얼굴도 다들 시들하니 피곤한 기색들이었다. 그동안 정숙 하나로 지켜내던 안방은 들고 나는 사람들 때문에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첫 제사로 격식에 맞춘 상이 하나 차려졌다. 이제 집에서 하는 마지막 인사라 다들 방으로 들어온 탓에 비좁을 지경이었다. 집사가 뭐라고 경 같은 소리 몇 마디 휘날리고 다섯 남매는 나란히 어깨를 맞댔다. 남은 사람들은 저절로 벽을 등지고 각진 반원을 그렸다. 술 안 깬 얼굴의 오빠가 잔에 술을 따랐다. 남매는 절을 했다. 당연한 수순으로 재배가 끝날 무렵에 세 여인은 방바닥과 헤어지지를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지며 아이고 아버지 통곡을 시작했다. 명수도 덩달아 머리 박고 헝헝댔다. 나는 못 사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버지. 우리를 두고 어쩌라고 이렇게 가신다요.
엉엉. 가장 슬픈 초상을 딸 많은 집 초상이라고 했던가. 가슴 아픈 초상이야 외동딸 가느다란 울음에도 모두들 눈시울을 적시는 법이지만 이렇게 호상이라고 말하는 알턴 늙은이의 초상에도 딸들의 울음은 사람들을 숙연하게 하는 힘이 있었다. 하여튼 죽은 부모와 이별의 대부분을 처리해주는 것은 눈물이었다. 한동안 같이 머리를 수그리고 있던 오빠는 절하느라 한쪽으로 기울어진 두건을 고쳐맸다. 명수도 배시시 일어났다. 뒤에 서 있는 이들은 각자 두 손을 앞이나 뒤로 모아 진중한 분위기였는데 세 자매의 좌중을 향해 허공 중에 함지박처럼 도드라진 세 쌍의 엉덩이와 묘한 화합을 만들고 있었다. 니들은 다 죄인이다. 죄인이니까 눈물로 사죄해야 쓴다. 이제 언제 또 이럴 기회가 있겠냐. 남은 눈물을 여기에서 다 뽑아라. 그중 대표격으로 근엄하게 한일자 입술을 만들고 있던 외삼촌이 진심이라면 진심으로 요식이라면 요식으로 한마디 길게 내뱉었다. 하지만 사람은 참으로 이상한 것을 저 속에다 숨기고 있는 존재라 울지 말라고 말리면 더 서럽게 울면서도 죄인이니 더 울어버리라고 하자 막상 눈물은 점차 사위어져 버렸다. 사실 여러 날 울 만큼 울기도 했거니와 집에서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즉흥적으로 솟구쳤던 감정이어서 오래 갈 것도 못 되는 데다 오래 울 자리도 아니어서 서서히 마치고 있던 중이었다. 가장 눈물나는 학원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외삼촌의 말이 우는 사람을 달래려고 일부러 했던 소리가 아닌 탓에 세 자매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가늘어지는 고개 끄트머리를 흑흑 아버지 흑 억지로 더느리고 있었다. 한 세상 살다 보면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간혹 일어나곤 하는데 그래서 그게 왜 있어서는 안 될 일인가를 사람들의 놀라움이나 당황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기도 하는데 하필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다. 더 울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맺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순간 누군가 방귀를 뿡 뀌어버린 것이다. 그것도 다름 아닌 엎드려 울고 있는 쪽에서. 놀라는 것이야 당사자가 가장 컸을 것이다. 생리적인 현상이라 해도 힘주어 참을 수 있지만 지칠 대로 지친 데다 마음 불편하면 뱃속도 불편하고 거기에다 항문을 허공에 대고 있었으니 아차 하는 순간에 그 한 줌의 공기를 그만 놓쳐버리고 만 것이다. 명예는 속이 뜨끔했다. 물론 자신은 아니었다. 명옥이나 명환대 워낙 뒤쪽에서 난 소리라 둘 중 누가 진혼지인지 알 수 없었다. 그렇다고 알아차린들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정 앞에 제사상 차려놓고 곡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이미 소리는 부엌에 있는 사람도 들을 정도로 크게 나버리고 말았는데 엎드린 쪽에서나 서 있는 쪽에서나 숨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명예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솟구친 것은 그때였다. 언니 노릇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 마치 누가 잡아당긴 것처럼 표신하게 두 손을 허공으로 들어올려 쫙 방바닥을 치며 악을 쓰듯 곡소리를 냈다. 아이고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요. 아버지 가시는 길에 대체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이요. 글쎄 자신이 그 소리를 왜 내뱉었는지 그런 것은 알 수도 없고 알 이유도 없었다. 그냥 어떻게든 이 애매한 위기를 넘겨보려고 생각도 없이 나온 말이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런데 일이 좀 이상하게 발전했다. 바로 뒤이어 명옥이가 언니보다 더 큼직한 원을 그리며 방바닥으로 몸을 던지더니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는 아실 것이요. 어디에서 난 소리인지 아버지는 아실 것이요.
가지를 않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가만히 있으면 뒤집어 쓰는데 누군들 그냥 있겠는가. 다음번 곡소리는 당연히 명화였다. 명화가 몸을 일으켰다가 힘껏 구부러지며 아이고 나는 아니요 아버지 나는 아니요 뒤를 따랐다. 다시 그 극소리 가늘어지는 잠깐의 시간이 지났다. 더 이상 할 게 뭐 없었다. 그만 됐다. 다른 사람 절하게 일어서라. 때마침 외삼촌이 세 자매 사이로 끼어들어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눈물을 닦아내며 바깥으로 나오면서 참아야지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바라보고야 말았다. 순서에 맞춰선 친척 어른들부터 뒷줄의 사람들까지 다들 웃음을 참느라 곤혹스러운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몸둘 곳이 마땅찮아 부엌으로 피신한 세 자매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가 끝내 웃고 말았다. 홍대 만장 앞에 서고 영정 서고 이윽고 상현은 못 가겠네 못 가겠네 노래하면서 집을 빠져나갔다. 심각한 모습으로 지팡이 짚고 걷는 오빠와 뒤따르는 명수만 시무룩했지 힐끗힐끗 눈치를 보며 애써 웃음을 참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과 짜증은 사라지고 없었다. 바람 그친 바다에서는 햇빛이 쨍쨍 반사가 되고 있다. 명예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었다. 명옥과 명화도 같은 보폭으로 걸었다. 아버지 가는 길에 딸이 꿰는 방귀가 대수냐. 막내도 오고 날씨 화창하게 풀린 것만도 어딘데.